고요만이 내려앉은 새하얀 병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유일하게 시간의 흐름을 증명하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서 별처럼 반짝였다. 그 인공의 빛은 병실 안에 희미한 조명과 뒤섞여 모든 것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하선우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길고 검은 속눈썹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게 할 뿐. 미동조차 없는 모습은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 같았다. 그때 정적을 깨고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최진혁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과 피로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마저도 계산된 슬픔처럼 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선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값비싼 예술품을 감상하듯 혹은 골치 아픈 문제를 마주한 듯 건조하고 무심한 눈빛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몸을 숙여 선우의 귓게 입술을 가져갔다. 그의 숨결에서 희미한 와인 향과 다른 여자의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의 입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선우야, 제발 그냥 이대로 사라져 줄 수는 없는 건가?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은밀해서 병실을 채우고 있던 기계음 속에 그대로 녹아 사라지는 듯했다. 진혁은 선우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확신했다. 그의 아내는 깊은 혼수 상태, 의학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식물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슬픔에 잠긴 남편의 얼굴로 돌아가 미동도 없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놓았다. 잠시 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다시 기계음과 정막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뱉어낸 모든 음절, 모든 단어는 선우의 의식 속에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한번 부서졌지만 방금 그 한마디로 인해 산산조각난 파편들마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은 이토록 잔인한 침묵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하선우는 먼지 쌓인 자신의 도예 작업실에 서 있었다. 결혼과 함께 봉인해버린 공간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세상. 이곳은 흙냄새와 마르지 않은 유향냄새, 그리고 그녀의 식어버린 꿈의 냄새로 가득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늦은 오후의 햇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선우는 물레 위에 놓인 채 멈춰버린 백자 항아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매끈하게 솟아오르다 마지막 곡선을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은 형태, 마치 자신의 삶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항아리의 차가운 표면을 쓸었다. 손끝에 닿는 거친 흙의 감촉이 아득한 옛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흙을 빚고 물레를 돌리고 감의 불을 지피던 순간들. 그때 그녀는 살아있었다. 자신의 두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하지만 최진혁을 만나고 한국 굴지의 건설사 후계자인 그와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의 섬세한 손은 더 이상 흙을 만지지 않았다. 대신 값비싼 핸드백을 들고 의미 없는 사교 모임에서 와인잔을 부딪혔다. 모두가 그녀의 삶을 부러워했다. 재벌가의 며느리, 아름다운 외모, 남부러울 것 없는 배경.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인형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삶 속에서 그녀 자신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먼지 쌓인 이 작업실에 갇힌 채 길을 잃었다. 이젠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구나. 나지막한 혼잣말이 텅 빈 작업실에 울렸다. 그때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액정에 뜬 최진혁이라는 이름에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디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건조했다. 안부를 묻는 법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용건부터 말했다. 작업실에 잠시. 오늘 아버님 댁 저녁 식사 잊은 건 아니겠지. 7시까지야. 늦지 마. 그의 말에는 아내에 대한 관심이 아닌 하씨 가문의 사위로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의무감만이 담겨 있었다. 선우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하기도 전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뚜. 차가운 신호음이 그녀의 텅 빈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작업실을 나와 자신의 채 올랐다. 검은색 세단은 그녀의 삶처럼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내부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진혁이 좋아하는 음악이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취향을 잃어버린 채 그의 취향에 맞춰 살고 있었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붉고 보랏빛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선우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세기의 결혼식이라며 모든 언론이 주목했던 그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처럼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진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다. 그 차가움은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내내 계속되었다. 그는 언제나 완벽한 남편이었다. 밖에서는 다정했고 부모님께는 깍듯했으며 그녀에게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잘 짜인 연극 같았다. 그의 눈에는 단 한 번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담긴 적이 없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타인이었다. 한 침대를 썼지만 그들의 꿈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선우는 종종 생각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아버지는 진혁이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를 이끌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사랑 없는 결혼을 받아들였다. 어쩌면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정기라도 생길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들 뿐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은 공허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느새 차는 도심으로 진입했다. 퇴근 시간의 도로는 차들로 붐볐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선우는 멍하니 생각했다.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며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그 빛들은 어지럽게 섞여 그녀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사거리에 멈춰 섰을 때였다.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그녀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 그녀는 옆 차선에 선 버스의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곤하고 슬퍼 보이고 낯선 얼굴. 저 사람이 정말 나일까? 그때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선우는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나 천천히 엑셀을 밟았다.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른쪽에서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모든 경고를 무시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녀는 피할 시간조차 없었다. 눈앞이 번쩍하는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 끼익, 광, 강철이 찢어지고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듯한 느낌과 함께 끔찍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파고들었고 에어백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붉은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세상 속으로 그녀의 의식은 끝없이 추락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먼지 쌓인 작업실에 홀로 남겨진 완성되지 못한 백자 항아리의 모습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멈췄다. 완전한 암흑, 그리고 지독한 침묵. 그녀의 부서진 세상에 남은 유일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하선우의 의식은 희미한 빛처럼 서서히 떠올랐다.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소리였다. 심장을 닮은 듯 규칙적으로 울리는 삐삐나는 기계음.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 대신 낯선 기계가 슉슉거리며 공기를 불어넣는 소리. 눈을 뜨고 싶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눈꺼풀은 청은망은에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온 힘을 다해 안간힘을 써봤지만 미세한 떨림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다. 발가락도, 심지어 혀를 깨물어 보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모든 신경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그녀의 의식은 차가운 육신이라는 감옥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이건 꿈일까? 악몽이겠지. 하지만 모든 감각은 너무나 생생했다. 코를 통해 들어오는 소독약 냄새, 목구멍을 이물감으로 채우고 있는 차가운 튜브, 그리고 온몸을 옥죄는 듯한 무력감.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절규가 그녀의 머릿속을 미친 듯이 휘저었다. 그때였다.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또각. 복도를 걸어와 병실 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 최진혁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드리워졌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에 선우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세연우야,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잘 조율되어 있었다. 그는 잡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생명력이 없는 난로 같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네. 아직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니라고. 당신 강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힘내야 해. 응, 그는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처럼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던 간호사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다가와 링거를 확인했다. 사모님께서 곧 일어나실 거예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매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진혁은 간호사에게 지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선우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다. 저 다정함 뒤에 숨겨진 칼날을 바로 어제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아니, 들었다. 진혁은 간호사가 나가자 다시 선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다 다시 몸을 숙여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어제처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또 어떤 잔인한 말을 속삭이려는 걸까? 그의 얼굴이 그녀의 뺨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선우의 모든 의식을 마비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향기였다. 어제 희미하게 맡았던 그 향수 냄새. 오늘은 훨씬 더 짙고 선명했다. 진하고 달콤한 가드니아 향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무거운 화이트. 머스크 향이 뒤섞인, 언제나 자신을 과시하려 애쓰는 듯한 그 향기. 김유라의 향수였다. 사교계에서 몇 번 마주쳤던, 언제나 화려한 치장을 하고 남자들 주변을 맴돌던 모델. 그녀는 진혁에게도 몇 번이나 아는 체를 하며 추파를 던지곤 했다. 선우는 그 천박한 향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왜 남편의 옷깃에서 김유라의 냄새가 나는 거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선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많은 의문의 조각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언제나 차갑기만 했던 그의 눈빛, 잦은 외박과 출장, 그녀의 일에는 무심하면서도 그녀의 집안 배경과 재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던 모습, 그리고 교통사고,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달려들던 거대한 덤프트럭,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니, 식을 피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영혼만이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었다. 진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슬픈 표정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얼른 일어나. 장인어른께서 걱정 많이 하셔. 회사 일도 그렇고 당신 없으니까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 그 위선적인 말들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텅 빈 것은 집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과 나의 관계였어. 선우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진혁은 한동안 더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나가기 전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낮았지만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 선우의 귀에는 너무나 똑똑히 들려왔다. 나야. 어제와는 다른, 완전히 풀어진 목소리.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다. 방금 보고 나왔어. 똑같아. 미동도 없어. 그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는 듯 했다. 그러고는 피식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선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걱정 마. 의사도 가망 없다고 했어. 뇌 손상이 심해서 깨어날 확률은 거의 없대. 설령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은 아니겠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혔다. 그는 그녀가 깨어나지 않기를, 아니, 차라리 지금 이 상태가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장인어른도 곧 포기하실 거야. 그럼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지. 회사도, 그 돈도, 전부 다 선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그녀의 재산과 그녀의 집안이 가진 모든 것을 노린 치밀하고 잔인한 음모였다. 그리고 그 음모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그녀의 죽음이었다. 알았어. 이따 저녁에 봐. 응. 사랑해. 유라야. 사랑해. 그 한마디가 확인사살이었다. 진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완벽한 남편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선우의 침대 옆으로 와서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다. 내일 또 올게. 푹 쉬어. 그는 마지막까지 다정한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병실에는 다시 정막과 기계음만이 남았다. 하지만 선우의 세상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배신감과 분노, 절망과 공포가 뒤섞여 거대한 폭풍처럼 그녀의 내면을 휘몰아쳤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을 수 없었고, 귀를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죽을 수 없어. 이렇게 억울하게 끝낼 수는 없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그리고 저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움직이지 않는 몸 안에서 그녀의 영혼은 복수를 맹세하며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침대 옆 모니터 위 그녀의 심박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조금 더 빠르게 깜빡이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선우에게 시간은 더 이상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나뉘지 않았다. 오직 기계의 소음, 간호사의 발소리, 그리고 남편이라는 이름의 악마가 남기고 가는 위선의 흔적들로만 구분될 뿐이었다. 그녀는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의식의 심해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분노의 파도에 휩쓸려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기를 반복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뿐이었다. 그날도 진혁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런데 그날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선우는 그 소리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온몸의 감각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파영실 문이 열리고 진한 향수 냄새가 소독약 냄새를 비집고 공기 중으로 파고들었다. 김유라였다. 어머, 오빠, 생각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네. 꿀을 바른 듯 달콤하지만 어딘가 뱀의 혀처럼 차가운 목소리. 김유라는 값비싼 코트를 벗어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치고는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우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본다는 듯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진짜 인형 같다. 숨은 쉬고 있는 거 맞아. 쉿, 목소리 낮춰. 누가 들을 수도 있어. 진혁이 주의를 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긴장감이 없었다. 그는 이미 이 병실의 모든 의료진을 자신의 완벽한 연기로 속여 넘겼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우의 뺨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손톱이 스치는 감촉에 선우는 소름이 끼쳤다. 피부는 여전히 좋네.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도. 재벌집 딸은 다른가 봐 오빠. 이런 여자랑 사는 거 재미있었어. 맨날 도자기니 흙이니 하는 것만 파고들고 말 한마디를 해도 책 읽는 것 같고. 유라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질투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선우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진혁은 그런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웃었다. 재미, 그런 걸 기대하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자기도 알잖아. 알지? 오빠가 뭘 보고 결혼했는지. 내가 왜 모르겠어. 이 여자 아버지가 가진 회사, 그리고 이 여자가 가진 재산, 그거 아니었으면 오빠가 미쳤다고. 이런 재미없는 여자랑 10년이나 살았겠어. 정답이야. 그들의 대화는 한치의 거리낌도 없었다. 마치 선우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혹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선우의 면전에서 그녀의 삶과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선우는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귀를 막을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꼼짝없이 이 잔인한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 되어야만 했다. 유라는 진혁의 품에 안기며 투덜거렸다. 그래서 변호사는
모레 유언장 말이야. 빨리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만나고 왔어. 지금 당장 움직이는 건 위험하대. 하선우가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순 있지만 너무 서두르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장인어른도 아직 병원을 들락거리시고. 아, 그 늙은이 진짜 귀찮네. 딸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회사 걱정만 하던데. 그게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야. 그 영감은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거든. 내가 끝까지 효자 사위 노릇만 잘하면 회사 경영권도 순조롭게 넘어올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 진혁은 유라를 능숙하게 달랬다. 그의 목소리에는 치밀한 계산과 탐욕이 번들거렸다. 그는 사랑을 속삭이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언장 문제는 시간을 좀 두고 처리할 거야. 일단 보험금부터 해결해야지. 사고 직전에 추가로 들어놓은 5억짜리. 그거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야. 그거 합치면 총 15억이었나 와. 진짜 대박이다. 그걸로 우리 신혼집부터 알아보자. 한남동에 새로 나온 펜트하우스 봤어. 전망이 끝내주던데. 그들은 선우의 목숨값을 가지고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선우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그녀의 삶, 그녀의 재능, 그녀의 재산 모든 것이 저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재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선우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이 들어찼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증인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대화, 단어 하나, 억양 하나까지도 뇌리에 새겨 넣었다. 마치 암석에 글자를 새기듯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증거로. 한참 동안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떠들던 그들은 이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유라는 나가기 전 다시 한번 선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선우의 귓가에 줘서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선우 씨,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 당신이 평생 누렸던 것들, 이제 내가 대신 누려줄 테니까 부디 좋은 곳으로 가. 편히 잠들라고.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선우의 낡은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진혁과 유라가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그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응축된 분노가 들끓는 용광로 같은 침묵이었다. 반드시 살아서 내 발로 이 지옥을 걸어 나갈 것이다. 선우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서 빼앗아 가려 했던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되찾을 것이다. 너희들이 꿈꾸던 그 달콤한 미래가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게 만들어주겠어. 그녀의 의지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칼날이 되었다. 움직이지 않는 육신 속에서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깨어나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박수 모니터의 기계음이 마치 그녀의 복수를 향해 달려가는 초침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다. 하선우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병원이라는 작은 세상은 쉼없이 돌아갔다. 그리고 그 변화의 톱니바퀴 속으로 새로운 인물이 들어섰다. 그의 이름은 윤지훈.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연수를 마치고 막 귀국한 촉망받는 신경외과 전문의였다. 30대 후반의 그는 의사라는 직업에 어울리는 냉철한 이성과 그 이면 어딘가에 깊은 우수를 간직한 듯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VIP 병동의 새로운 담당의로 배정받았다. 간호사로부터 환자 명단과 차트를 넘겨받은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계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우뚝 멈췄다. 환자명 하선우 하으쉔요. 그 세 글자가 지훈의 눈을 파고들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숨을 잠시 멈췄다. 동명이인이겠지. 대한민국에 하선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음 정보를 확인했다.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관계, 모든 정보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10년 전 그의 세상의 전부였던 바로 그 사람. 순간 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흙냄새와 풋풋한 풀내음이 그의 코끝을 스치는 듯한 환각에 빠졌다. 낡은 대학 도서관에 삐걱거리는 의자, 밤늦게 나눠 마시던 자판기 커피의 미지근한 온도, 그리고 무엇보다 물레를 돌리던 그녀의 손과 흙을 빚어내던 그 섬세한 손가락의 움직임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 시절 윤지우는 가난한 의대생이었고 하선우는 촉망받는 도예과 학생이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사랑을 키웠다. 그는 그녀의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며 해부학책을 읽었고 그녀는 그의 곁에서 밤새 물레를 돌렸다. 그들은 미래를 약속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마을에 그의 작은 병원과 그녀의 작은 도에 공방을 나란히 짓자고 소박하지만 서로의 온기로 가득한 그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부서졌다. 어느 날부터인가 선우는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약속을 취소했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유를 묻는 그에게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지훈 씨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은 너무 달라.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굴지의 건설사 후계자인 최진혁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신문 기사를 통해 접했다. 그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지우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유학길에 올랐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오직 의학에만 매달렸다.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할 생각도 과거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다. 그렇게 상처가 딱딱한 흉터로 변해갈 즈음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하시오누. 지우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차트를 쥔 채 눈을 감았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그의 환자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실 복도를 걷는 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삼겸삼호 그녀가 있는 곳.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10년 만에 재회.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침대 위에는 그의 기억 속 생기 넘치던 그녀는 없었다. 창백한 얼굴에 각종 의료기기를 주렁주렁 매단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낯선 여자. 하지만 길고 풍성한 속눈썹과 오뚝한 콧날, 굳게 닫힌 입술의 선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하선우의 모습이었다. 지우는 가슴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의사로서의 본분에 집중했다. 그는 선우의 차트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뇌 손상,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PBS. 이전 담당의의 소견은 비관적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몇 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보였다. 그는 선우의 뇌파 EEG 검사 기록을 유심히 살폈다.
깊은 혼수 상태 환자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간헐적인 알파파가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의사라면 의미 없는 노이즈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미세한 신호였다. 또한 동공 반사 검사에서도 빛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극히 미미하게나마 남아 있었다. 이상한데 그는 펜라이트를 들어 그녀의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빛을 비췄다. 역시나 아주 미세한 수축 반응이 있었다. 일반적인 식물인간 상태와는 분명 다른 점이었다. 어쩌면 감금 증후군 러크드인 신드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의식은 멀쩡하지만 전신이 마비되어 외부와 소통할 수 없는 상태.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지금 얼마나 끔찍한 고통 속에 있을까. 지우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는 의사로서 그리고 그녀를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무언가 해야만 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에게 몸을 숙였다. 하세요누 씨, 그는 일부러 낯선 존칭을 사용하며 자신의 목소리 톤을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오늘부터 담당 일을 맡게 된 윤지훈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시선은 침대 옆의 생체 신호 모니터에 고정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순간이었다. 정말 찰나의 순간 71을 가리키던 심박수 숫자가 78까지 빠르게 솟았다가 다시 천천히 원래의 숫자로 돌아왔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단순한 생리적 반응일 수도. 하지만 지훈의 직감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희망이라는 이름에 혹은 어쩌면 거대한 진실의 서막을 알리는 위험한 신호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선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굳게 닫힌 그녀의 눈꺼풀 아래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 선우야, 혹시 듣고 있니? 그의 나지막한 질문은 기계음만이 가득한 병실의 공기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윤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신경세포처럼 수만 가지 생각과 가설로 가득 찼다. 하선우가 의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 그것은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인 동시에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심연이기도 했다. 만약 그녀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만약 남편 최진혁이 연관되어 있다면, 그녀가 의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녀의 목숨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은 극도로 신중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의도적으로 선우의 병실을 찾는 횟수를 늘렸다. 다른 의료진에게는 집중적인 신경학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는 늦은 밤 회진 시간이나 이른 새벽 교대 시간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시간을 이용했다. 그는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는 더 이상 모니터의 숫자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선우를 인격과 의식을 가진 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선우 씨, 혈압 좀 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안색이 조금 나아 보이네요. 그는 평범한 의사의 말을 건네면서도 자신의 목소리, 톤, 단어 하나하나에 미세한 변화를 주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말에 심박수가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에게는 더 확실한 그녀의 의지가 담긴 신호가 필요했다. 며칠이 더 흘렀다. 그날 밤도 지우는 모두가 잠든 시간 홀로 선우의 병실을 찾았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병실 안은 희미한 비상등과
모니터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곁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풋풋하고 생기 넘치던 그녀의 얼굴 위로 지금의 창백하고 고통스러운 얼굴이 겹쳐졌다. 그는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을 삼켰다. 세연우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야, 지훈이, 윤지훈. 그는 그녀의 차갑고 미동 없는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마르고 생기 없는 손. 한때 그토록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어내던 그 손이었다. 만약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대답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듣기만 해. 나는 네가 혼수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 의식은 이 차가운 몸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만약 그게 맞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을게. 모든 생각을, 모든 의지를 딱 한 곳으로 모아봐. 바로 이 검지손가락.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손가락을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만 생각해. 힘들면 안 해도 돼.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내게 신호를 보내줘. 네가 거기 있다는 신호를. 관점은 선우의 내면으로 옮겨갔다. 지훈의 목소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던 그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윤지훈.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멈춰. 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격렬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그가 나를 알아봤어. 그가 나를 믿어주고 있어. 희망, 너무나 강렬해서 오히려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희망이 그녀의 온몸을 전율시켰다. 그녀는 지훈의 말대로 흩어져 있던 모든 의식의 조각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배신감, 분노, 절망, 복수심.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의 에너지로 응축시켜 마비된 몸과 연결된 가느다란 신경회로. 그 중에서도 오직 오른손 검지로 향하는 길을 찾아 헤맸다. 그것은 마치 생각만으로 거대한 산을 옮기려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사투였다. 뇌는 움직여 라고 필사적으로 명령했지만 몸은 묵묵부답이었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손가락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는 지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의 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짰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그녀는 다시 한번 온 영혼을 다해 명령했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가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 위에서 선우의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움찔하고 움직였다. 그것은 경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선우야, 방금 움직인 거 맞지?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해봐. 선우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그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힘을 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전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손가락을 까딱였다. 성공이었다. 지훈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시간에 대한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고 이 기적 같은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좋아. 선우야, 이제 우리만의 신호를 만들자. 내가 하는 질문에 맞으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움직여줘. 할 수 있겠어. 예, 라는 의미로 한번 움직여봐. 선우의 손가락이
한번 움직였다. 첫 번째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금 고통스러워 손가락이 2번 움직였다. 아니요. 무서워 손가락이 한 번 움직였다. 예. 내가 누군지 알겠어. 다시 한번 힘겹지만 분명하게. 손가락이 한 번 움직였다. 예. 지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다행이야, 선우야. 정말 다행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했다. 최진혁, 그 사람이 한 짓 전부 알고 있는 거야. 선우의 손가락이 격렬하게. 그러나 분명히 한 번 움직였다. 그 움직임 속에는 대답 이상의 것,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지우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의사로서만 그녀를 대할 수 없었다. 선우야, 내 말 들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아직 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반드시 널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10년 전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과 후회가 담긴 그의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선우의 굳게 닫혀있던 눈꼬리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를 적셨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어둠 속에서 마침내 발견한 한 줄기 빛을 향한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소통이 시작된 후 병실의 시간은 다른 밀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윤지훈의 특별 물리치료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계속되었다. 그는 선우의 굳어진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근육이 퇴화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것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뿐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답형의 질문과 대답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소통 방식은 조금 더 정교해졌다. 지우는 한글 제음과 모음이 적힌 코팅된 종이를 가져왔다. 그는 손가락으로 글자판을 천천히 짚어 내려갔고 선우는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신호를 보냈다. 한 단어를 만드는데 수십 분이 걸리는 지독하게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날도 지우는 여느 때처럼 선우의 다리를 마사지해주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는 최진혁의 동태나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선우는 그날따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질문이 있다는 그들만의 신호였다. 지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에게 집중했다. 뭔데? 선우야, 말해봐. 그는 글자판을 그녀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선우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의식은 그 글자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에, 와이, 앳, 어, 엔, 아, 스, 치에텐조. 일어났어. 한 글자 한 글자가 완성될 때마다 지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마침내 왜 떠났어?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 없었던 질문. 스스로에게 수천 번도 더 던졌지만 차마 그녀에게는 할 수 없었던 그 질문이 이제 그녀의 입손가락을 통해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때 너한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서 정말 미안해. 비겁했어. 내가 너무 어렸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깊은 자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1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을 돌리듯 그의 이야기는 낡고 빛바랜 과거의 풍경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네와 헤어지기 몇 주 전이었어. 최진혁이 나를 찾아왔었어. 그때 그는 졸업반이었고 나는 봄과 3학년이었지. 그는 처음부터 아주 거만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람 특유의 오만함이 있었어. 그는 내게 말했지. 하선우한테서 떨어져. 너 같은 놈이 넘벌레가 아니야라고.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에는 무시했어. 사랑은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믿었으니까. 네가 내 곁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 하지만 그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며칠 뒤 나는 학과 사무실로 불려갔어. 내가 제출했던 논문 하나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는 거야. 선우의 내면에서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나는 정말 밤을 새워가며 쓴 논문이었거든. 하지만 그들이 내민 증거는 너무나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어. 내가 참고했던 해외 논문의 일부와 거의 똑같은 문장들이 발견됐다는 거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가 논문을 제출한 후에 비슷한 내용의 가짜 자료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제보한 거지. 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 의사로서의 내 미래 전체가 걸린 문제였지. 그의 목소리는 점차 가라앉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가난한 의대생의 항변보다는 학교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는 집안의 아들인 최진혁의 우연한 제보가 더 신빙성이 있었겠지. 그때 최진혁이 다시 나를 찾아왔어. 그는 내게 선택지를 주더군. 조용히 하선우 곁에서 사라져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하지만 계속 버티면 너는 의사 가운을 입어보기도 전에 학계에서 매장될 거고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는 내 부모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선우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잔인하고 계산된 계략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24살에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꿈밖에 없던 내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결국 굴복했어. 내 미래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나 같은 놈 때문에 네가 힘들어지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돌아섰던 거구나. 선우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10년 동안 오해하고 원망했던 그의 행동 뒤에는 이런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네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편지라도 남기고 싶었지. 하지만 그것마저도 최진혁은 허락하지 않았어. 이미 선우는 마음이 떠났으니 괜히 구차하게 매달려서 앞길 막지 말고 깨끗이 사라지는 게 네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하더군. 나는 그 말까지 믿어버렸어. 그래서 너에게 상처만 남긴 채 도망쳤던 거야. 지훈의 고백이 끝났다. 병실에는 다시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선우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슬픔, 분노, 미안함,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도둑맞은 것에 대한 허망함. 최진혁은 그녀의 사랑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거짓으로 조종해왔던 것이다. 그녀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의 소나기 안에서 노란한 한 편의 비극적인 인형극에 불과했다. 깊은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솟아올랐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단지 목숨을 노린 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빼앗긴 10년의 세월과 짓밟힌 두 사람의 진심, 그리고
기만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모든 과거를 되찾기 위한 성전이 되어야만 했다. 선우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지훈의 손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검지손가락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분명하게 그의 손바닥을 꾹 눌렀다. 한 번, 예? 그 움직임은 슬픔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싸우자는,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굳은 맹세이자 선전포고였다. 지훈은 그녀의 의지를 느끼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부서진 과거의 파편들 위에서 그들의 새로운 약속이 조용히,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게 맺어지고 있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온갖 인간 군상의 축소판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0년 넘게 간병인으로 일해 온 오미숙 여사는 웬만한 사람보다 더 날카로운 눈으로 그 축소판을 읽어내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달코 다른 족집게처럼 진심과 위선, 슬픔과 탐욕을 기가 막히게 가려냈다. 그녀에게 3과 3호의 보호자 최진혁은 처음부터 어딘가 불편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너무 완벽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와서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보는 모습. 의료진에게는 한없이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비극의 주인공.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오미숙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잘 짜인 각본처럼 보였다. 그의 슬픔에는 깊이가 없었고 그의 눈물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도 마치 깨지기 쉬운 값비싼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지만 그 손길에는 애틋함 대신 차가운 의무감만이 묻어 있었다. 보통 저런 사고를 당하면요, 남편들이 반쯤은 넋이 나가요. 며칠씩 면도도 안 하고 퀭한 눈으로 와서 말도 없이 아내 손만 붙들고 앉아 있다 가고, 저렇게 매일같이 넥타이까지 빳빳하게 메고 와서 슬픔을 연기하는 사람은 드물죠. 오미숙은 동료 간병인에게 넌지시 그렇게 말했다. 그녀의 예리한 관찰은 그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혼잣말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의심에 확신을 더한 것은 몇 번의 사소한 순간들이었다. 하루는 최진혁이 병실에서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에게 그는 평소처럼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그는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액정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아주 찰나였지만 지독한 짜증과 혐오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황급히 표정을 수습하고는 실례하겠습니다라며 바쁘게 걸어갔다. 오미숙은 그가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방금 그 전화, 병원에서 온 게 아니었을까? 아내의 상태에 대한 전화였는데 저런 표정을 지었다고 또 하루는 그가 병실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오미숙의 귀에 그의 목소리가 흘러 들어왔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달라고요. 서류 문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날카롭고 권위적인 톤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듣더니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돈은 걱정하지 마. 원하는 만큼 맞춰줄 테니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 돈 서류 입을 다물어 오미숙은 그 대화가 하선우 환자의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모든 의심을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꿰어 맞추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병동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오미숙은 마지막으로 복도를 한번 둘러보고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와 함께 최진혁이 나타났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는 흠뻑 젖은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지 않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조금 떨어진 복도 구석의 공중전화 부스 옆에 섰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청소 도구함 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던 오미숙은 본의 아니게 그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네, 접니다. 최진혁.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더욱 낮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아내 하선우 씨 생명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생명보험. 오미숙의 손이 멈칫했다. 물론 아내가 위중한 상태이니 남편으로서 절차를 알아볼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에 잠긴 가족의 조심스러움 대신 마치 비즈니스 용건을 처리하는 듯한 사무적인 냉정함이 배어 있었다. 네, 현재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의사 말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고요. 만약 최악의 경우에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좀 알아두고 싶어서요. 그의 입에서 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다. 오미숙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네, 사망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청구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급액은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받아 적는 듯했다. 10억.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 추가로 가입한 건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추가 가입. 오미숙은 귀를 의심했다. 네, 맞습니다. 사고 나기 바로 일주일 전에 가입한 5억 원짜리요. 특약으로 재해 사망 시 추가 지급되는 그것도 합산 적용되는 거 맞죠? 그럼 총 15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의 목소리 끝에 감출 수 없는 만족감이 실려 있었다. 사고 일주일 전 10억. 그 두 단어가 오미숙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처럼 번쩍였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20년 넘게 온갖 사람들을 봐왔지만 죽어가는 아내의 목숨값을 이렇게 침착하고 계산적으로 확인하는 남편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잘 짜인 범죄의 냄새가 났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잠시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더니 병실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다. 마치 확인해야 할 용무를 모두 마쳤다는 듯이 오미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저 엿들은 통화 내용만으로 저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로운 담당의 윤지훈. 그는 다른 의사들과는 달랐다. 언제나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고 간병인인 자신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가 하선우 환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단순한 의사의 연민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오미숙은 일부러 윤지훈의 회진 시간을 기다렸다. 그가 3기행 3호에서 막 나왔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복도 한쪽으로 이끌었다. 선생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심각한 표정에 지훈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는 조용한 상담실로 그녀를 안내했다. 문을 닫고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오미숙은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3검 3호, 환자 남편분.
최진혁 씨 말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그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들었던 통화 내용 전부를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사고 일주일 전 5억 원짜리 생명보험 추가 가입, 총 15억 원.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지은의 표정은 점점 창백하게 변해갔다. 선생님, 제가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해서 압니다. 저건 정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무언가 있습니다. 오미숙의 말이 끝났을 때 상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굳게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오미숙이 던져준 결정적인 증거와 맞물려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나 재산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하선우의 목숨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 미수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워졌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오미숙 여사가 전해준 정보는 마지막 남은 의심의 안개마저 걷어내는 날카로운 바람과 같았다. 윤지우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하선우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오미숙에게 들은 모든 사실을 전했다. 사고 일주일 전 추가된 5억 원의 생명보험, 총 25억 원에 달하는 그녀의 목숨값.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선우의 손가락이 그의 손바닥을 강하게 눌렀다. 분노로 인해 일어난 경련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긍정의 신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서늘한 맹세였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서 지우는 그녀의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선우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의 내면을 지배하던 슬픔과 절망은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가진 독하고 뜨거운 연료로 변모했다. 복수. 그 한 단어가 그녀의 모든 신경세포를 깨우는 주문이 되었다. 그녀의 재활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의 훈련과 같았다. 매일 밤 지훈의 비밀스러운 물리치료 시간이 되면 선우는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였다. 자, 선우야, 오늘은 손목을 조금 움직여보자. 내가 도와줄게. 아주 천천히. 지훈이 그녀의 마비된 손목을 잡고 아주 조금씩 굽혔다 펼 때마다 그녀는 끊어진 신경을 잇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굳어있던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대신 최진혁과 김유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비웃음, 역겨운 탐욕, 그리고 자신을 향해 속삭였던 잔인한 말들. 그 기억들은 고통을 마비시키는 마약이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채찍이었다. 작은 성공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손가락 전체를 움켜쥘 수 있게 되었다. 또 몇 주가 지나자 발가락을 까딱일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큰 진전은 목 근육이었다. 지훈의 부축을 받아 그녀는 아주 느리고 힘들게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아기처럼 그녀는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목에 힘을 주어 소리를 냈다. 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잠겨버린 성대에서 나온 소리는 심하게 갈라지고 미약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그녀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연우야, 방금 단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끊어지는 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 아빠라는 발음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는 도움이 필요했다. 최진혁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기에는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권력과 재력, 그리고 교활함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힘이 필요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하 회장이었다. 결심은 섰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하 회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릴 것인가? 최진혁은 하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가 병원의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지우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병원 공용 전화로 하 회장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하선우 환자의 상태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할 사안이 있으니 반드시 오늘 밤 12시에 회장님 혼자서만 병원으로 와달라고 전했다. 다른 사람이 동행하거나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그날 밤 병원은 유난히 고요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지훈과 선우는 긴장감 속에서 복도 쪽을 응시했다. 마침내 육중하지만 지쳐 보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하 회장이었다. 그는 비서도 없이 정말로 혼자서 찾아왔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하 회장은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평소처럼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병실 안에는 낯선 젊은 의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지훈군 아니던가? 하 회장은 지훈을 기억하고 있었다. 10년 전 딸의 주변을 맴돌던 가난하지만 총명해 보이던 의대생. 그는 지훈의 등장에 의아함과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우리 선우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문제라기보다는 회장님께서 직접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선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받쳐 상체를 아주 조금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선우야, 할 수 있어. 아빠가 오셨어. 하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의사가 식물인간 상태인 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바로 그때였다. 하선우가 지난 몇 달간 돌처럼 굳어있던 그녀가 아주 천천히 필사적인 노력으로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향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분명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아비리레. 그 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하지만 하 회장의 귀에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크게 울렸다. 그의 눈이 엄청난 충격으로 커졌다. 선우야, 너 지금... 그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감쌌다. 기적이었다. 의사들이 모두 가망이 없다고 했던 딸이 그를 알아보고 부른 것이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진정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지우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는 하선우가 감금 증후군 상태였다는 것, 그녀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최진혁과 김유라의 불륜, 그들의 재산 상속 음모,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고 직전에 가입된 생명보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선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지훈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 회장의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은 사라지고 무서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믿었던 사위,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놈이 자기 딸의 목숨을 노린 악마였다는 사실에 그는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자신의 딸을 저런 지옥 속에 밀어넣은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뼈저린 후회와 자책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하 회장은 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쇳소리가 났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했다. 내 딸, 내 불쌍한 딸. 이 아비가 모든 것을 바로잡으마. 감히 내 딸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친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아버지의 약속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뱉은 서슬퍼런 선전포고였다. 마침내 복수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차갑게 식어있던 잿더미 속에서 꺼지지 않는 복수의 불꽃이 거대한 화염이 되어 타오를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다. 하 회장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의 서재는 그날 이후 복수를 위한 치밀한 전쟁 사령부로 변모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표이자 하 회장의 오랜 친구인 최민석 변호사가 합류했고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된 최고의 보안팀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선우는 더 이상 위험한 병실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하 회장의 별장에 마련된 최첨단 의료시설로 옮겨졌다. 그들의 목표는 단지 최진혁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것, 명예, 지위,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내기로 결정했다. 그 무대는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였다. 그날은 최진혁이 그룹의 부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는 그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예정이었다.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보안팀은 덤프트럭 기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최진혁에게서 받은 돈으로 도박빚을 갚고 지방에 숨어 지내던 그는 갑자기 들이닥친 건장한 남자들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했다. 하 회장 측이 신변 보호와 함께 법적인 선처를 약속하자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은 영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최진혁이 어떻게 접근했고 차명 계좌를 통해 돈을 보냈으며 사고 후 어떻게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최민석 변호사팀은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최진혁이 빼돌린 비자금과 그 돈이 유령 회사를 거쳐 트럭 기색에 흘러들어간 완벽한 증거를 찾아냈다. 김유라의 뒷조사도 끝났다. 그녀가 최진혁 외에도 여러 명의 유부남들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을 일삼아 온 전과 기록까지 확보했다. 그 시간 하선우는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국내 최고의 재활치료사들이 그녀에게 붙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통스러운 재활훈련을 견뎌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그녀는 창립기념일이 적힌 달력을 보며 버텼다. 그날 자신의 두 발로 서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휠체어에 똑바로 앉아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만 했다. 그녀의 회복 속도는 기적에 가까웠다. 복수심이라는 강력한 동기는 마비되었던 그녀의 신경을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였다. 행사 며칠 전 최진혁은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하 회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그에게 위임된 상태였다.
장인이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 그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 있는 아내를 정리할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의사들로부터 소생 가능성이 없으니 이제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아내는 일이었다. 물론 그 소견서 또한 그가 돈으로 매수한 결과물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우가 있던 병실을 찾았다. 텅 빈 침대를 보고 그는 잠시 의아했지만 간호사에게서 상태가 위중해져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짓 설명을 듣고는 이내 안도했다. 그는 텅 빈 침대를 향해 마지막 연민이라도 베푸는 듯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선우야, 당신 목까지 내가 잘 살아볼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위선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명사들로 가득 찼다. 정재계 인사들, 언론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교계 인물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다. 행사의 주인공인 최진혁은 흠잡을 데 없는 말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유라 또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하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겉보기에는 무척 쇠약해 보였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느릿느릿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룹이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은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저는 역사의 뒤향일로 물러나 젊고 유능한 인재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기려 합니다. 오늘 제 사위인 최진혁 군을 새로운 부회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최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였다. 최진혁 부회장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 회장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다. 그의 진정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특별히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우리 가족에 대한 그의 헌신을 담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모두의 시선이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으로 향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가 담긴 감동적인 영상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흐뭇하게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영상은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처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초라한 모습의 한 남자였다. 바로 덤프트럭 기사였다. 최진혁 사장이 시켰습니다. 돈을 줄 테니 하선우 씨의 차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볼룸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어서 화면에는 최진혁의 차명 계좌에서 기사의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떴다. 그리고 병실에서 녹음된 최진혁과 김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걱정 마. 의사도 가망 없다고 했어. 보험금 나오면 우리 신혼집부터 알아보자. 객석은 경악과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저건 조작이야. 최진혁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하 회장의 다음 말에 묻혀버렸다. 조작인지 아닌지 직접 증언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뒤편에 거대한 문이 천천히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그곳을 비췄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문이 활짝 열리고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은 하선우가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윤지훈이 그녀의 휠체어를 잡고 서 있었다. 선우는 여전히 수척했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그녀의 눈은 회장을 가득 채운 그 어떤 조명보다도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왕처럼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경악의 탄성. 그것이 바로 최진혁의 세상이 끝나는 소리였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선우는 마이크를 든 윤지훈의 도움을 받아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행사장 곳곳에 숨어있던 형사들이 나타나 무대 위로 달려들었다. 최진혁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 그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하선우는 그저 고요히 무너져 내리는 최진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승리자의 미소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진혁의 왕국은 하룻밤의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는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그날의 모든 진실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세상은 한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배신에 경악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하선우의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고 그녀의 눈빛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갇혀있던 침묵의 세계에서 들었던 모든 대화, 느꼈던 모든 감정을 담담하게, 그러나 힘있게 증언했다. 덤프트럭 기사의 자백 영상, 돈의 흐름을 증명하는 계좌 내역, 그리고 병실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은 그녀의 증언을 완벽하게 뒷받침했다. 최진혁과 김유라는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발버둥 쳤지만 그들의 추한 모습은 혐오감만 자아낼 뿐이었다. 결국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최진혁은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유라 또한 공범으로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졌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돈과 명예는 결국 그들을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린 족쇄가 되었다. 그리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하선우는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 그녀는 최진혁과의 이혼 서류에 마지막으로 서명했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막대한 재산과 그룹의 경영권 또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채 모든 것에서 손을 뗐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은 단 하나.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처분한 돈의 아주 작은 일부뿐이었다. 그녀가 새로 정착한 곳은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한적한 강변 마을이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강이 내다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아담한 집 한 채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도예 작업실을 지었다. 제가 다시 따뜻해질 때 후이웬라고 이름 붙인 곳이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 속에서 다시 온기를 되찾는다는 의미였다. 그녀의 하루는 이제 기계음이 아닌 새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강변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살짝 절었지만 그녀는 그 불편함마저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기꺼이 받아들였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녀는 온종일 작업실에서 흙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손은 다시 흙을 만졌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끝은 1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흙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물레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오직 흙의 움직임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흙을 다독이고 일으켜 세우고 섬세하게 모양을 빚어냈다. 그것은 단순히 그릇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었다. 부서지고 조각났던 자신의 삶을 자신의 두 손으로 다시 빚어내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형태의 백자를 만들려 애쓰지 않았다. 그녀의 그릇들은 어딘가 조금씩 비뚤어지고 투박했으며 불완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다. 가마의 뜨거운 불 속에서 그녀의 작품들은 상처 입은 흔적마저도 고유한 무늬로 품은 채 단단하고 아름다운 자기 치치로 다시 태어났다. 윤지우는 주말마다 그녀의 작업실을 찾았다. 그는 서울의 대형 병원을 그만두고 그녀가 있는 마을의 작은 보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들이 함께 꾸었던 소박한 꿈의 조각을 맞추기라도 하듯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열정적이거나 떠들썩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그들의 관계는 말없이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강물처럼 깊고 고요했다. 지우는 그녀가 물레를 돌리는 동안 작업실 한편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강물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도 그랬다. 지우는 갓 내린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작업실로 들어왔다. 선우는 막 감에서 꺼낸 찻잔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짙은 푸른빛이 감도는 밤하늘을 닮은 찻잔이었다. 예쁘네. 꼭 별이 박힌 밤하늘 같아. 지훈이 그녀의 어깨 너머로 찻잔을 보며 말했다. 선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흠집투성이야. 유약이 고르게 발리지 않은 곳도 있고 그래서 더 예쁜 건데 상처 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 그 상처까지 품고 있으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지. 그의 말에 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창가의 햇살에 비춰보았다. 불의 흔적이 남긴 미세한 균열 사이로 따뜻한 빛이 투과하며 아름답게 반짝였다. 마치 자신의 지나온 삶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끔찍했던 고통과 배신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삶보다 흙냄새 가득한 이 작은 작업실에서의 하루가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한지를 두 사람은 작업실 앞의 작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이며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저 강물처럼 그들의 시간도 이제 평화롭게 흘러갈 것이었다. 더 이상 거짓도 배신도 없는 세상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며 선우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흙먼지가 묻어 거칠었지만 그 손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 손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빚어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냈다. 차가운 잿더미 같았던 그녀의 삶에 마침내 따뜻하고 찬란한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녀 스스로가 만들어낸 온기였다.